먼저 짧은 뉴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나왔죠? 이대로 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들을 사회적인 방법 두고 있어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걱정됩니다. 지금 전세 사기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전세 사기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동탄, 부산까지 번진 전세 사기, 전국 곳곳이 시한폭탄.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데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물론 보증금을 날리는 거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내앉는 실정이죠. 문제는 이제 전세를 들어갈 때는 돈을 다 땡겨갖고 전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갈 돈이 없어요. 한 번 해먹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더 우려먹는다.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을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전세제도 문제점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이렇게 한국에만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고요. 물론 해외에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도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조선시대 때부터 전세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제 전당제도라고 이제 농지를 전세처럼 목돈을 주고 빌려갖고 수확을 하고 이러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가옥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조선시대 제도입니다. 되게 오래된 제도예요. 조선시대 이 시절에도 전세 사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약한 제도예요. 86년부터 해서 88년까지 이제 삼저황 이제 전두환 시대에서 이제 노태우 시대를 넘어가면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합니다. 왜냐면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때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생각하는 만큼의 윤택함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전 시절이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호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초기 경제 성장할 때처럼 막 10%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끼니를 굶던 시절에서 이제 끼니도 해결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돈도 남아갖고 저축도 되는데 집도 이제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는 시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막 떴다방도 나오고, 떴다방이 그거죠. 분양권 받았고 바로 거기서 팔아 제끼는 거. 유죄나 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던 시기죠. 미비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전세제도 1년 계약인데 1년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2년으로 늘렸는데 2년으로 늘리니까 전세값은 더 오릅니다. 왜냐? 1년치 받을 거 2년치 받으면은 1년 뒤에는 더 올릴 수 있는데 2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치 감안을 하고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임대차 3법도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2년치 받으면은 2년 뒤에 또 부동산이 오르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2+2면은 2년 뒤에는 또 4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이때도 전세값 오를 거 감안해서 더 비싸게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떨어질 거는 대비를 안 하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은 오를 것만 생각한다는 게 참 재밌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고, 박정희 시대 때는 개인 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 대출이 안 해. 은행에서 개인에게 대출을 안 해주죠. 왜냐? 이때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다 가난한데.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예금을 하면 이제 금리는 좀 높게 주고, 대신 금리는 높게 주고, 그리고 그 예치된 예금으로 기업 대출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기업에 자금을 공급을 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는 개인 대출이 거의 미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절에도 전세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냐? 돈 모아서 전세 들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확 내가 소득이 300만 원인데 대출을 1억, 2억 땡겨갖고 전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력이 되는 사람이 전세를 사는 거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단칸방에 살고 사글세 살고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사글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그 주거 형태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전 월세 전체 거래량 중에 50%가 전세입니다. 엄청나죠. 2021년 가계대출 41%가 전세대출입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1600조, 1700조, 거의 2000조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0%,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정도, 한 6, 700억 정도가, 6, 700억이 아니군요. 6, 700조 가까이가,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전세대출로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세계에서 1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전세대출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는 또 기업이 많이 부동산을 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대출로 잡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가 많잖아요. 전세가 아니라 그냥 월세, 기업 대규모 렌트가 많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 제도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전세제도 그럼 우리나라밖에 없냐? 일부 국가에서 있긴 있답니다. 볼리비아나 이런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규모가 워낙 미미하고 이건 국가에서 무슨 보장을 한다거나 이런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제도도 아니고 제도화 됐다고 하기엔 좀 민망한 거죠. 그냥 개인적인 거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라고 할 수 없고 보편화된 게 아니니까 개인 간 거래는 뭐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전세가 아니라 뭐 진짜 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을 10년을 하고 내가 목돈을 받아갖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없다고 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제도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도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맡기고 계약하는 일이 낯설다고 답합니다. I didn't know about it in the past, and it's only recently I learned about it. I think the challenge here is that if you were trying to do something in the system here in the U.S. or in America, I think the first hurdle to overcome is trust. I think giving a large sum of money to someone you don't know is a very challenging concept for most Americans.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목돈을 개인한테 그냥 무턱대고 줄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제도야 라는 얘기예요. 뭘 믿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우리 솔직히 전세 들어갈 때 이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있나요? 이 사람 신원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90%는 이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걸요? 얘기도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뭐 그냥 뭐 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그냥 듣고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실제 그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지 아닌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해외에서 보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 몇 되는 큰 돈을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줄 수가 있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도 미국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듯이 이건 신뢰가 기반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뭐 카페에서 핸드폰 너도 뭐 안 훔쳐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신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거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제도로서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과거에는 이게 꽤 유용한 제도였던 이유가 고금리 막 10%, 진짜 심할 경우는 20%까지도 이자를 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안정적으로 이자 소득을 내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이 돈을 갖고 딴짓을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그게 수익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금리니까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로 전세를 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정말 기이한 사금융이에요. 사금융이지. 공적 제도로 들어온 게 너무 이상해요. 이 사금융이. 뭐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약간 그 자영업자들 권리금 같은 거거든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약간 미미한 그런 거예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은행에서 이자로 최대한 싸게 받아갖고 집주인한테 공짜로 이자 받지 않고 빌려 쓰시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얘가 사기쳤냐 아니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가면서 야 이거 돈 갚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고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금융은 후진국 스타일입니다. 후진국 스타일. 이게 선진국에서 있을 만한 공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개 같은 거죠. 옛날에 동네에서 갯돈 모아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돈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할 때 내가 목돈 필요할 때 내가 쓰고 나중에 돌려주고 이런 건데 근데 이것도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죠. 그래갖고 막 예전에 갯돈 들고 튀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았던 그런 케이스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세 보증금 들고 튀는 거나 갯돈 들고 튀는 거나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은 할 수 없다. 자,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에 의해서 나의 생활 지출. 그러니까 이 정말 이상한 제도입니다. 내가 돈 빌려서 돈 빌려주는 다른 사람이 돈 빌려주는. 자, 그래서 이 제도 자체만 보면 비정상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상당히 정근대적인 제도. 이 조선시대 제도를 아직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애초에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또 국가에서 이걸 부추기기 때문에 점점 피해 규모가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상승의 주 요인이 전세제도. 물론 전세제도가 없는 해외도 집값은 오릅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얘기했지만 화폐 가치나 뭐 유동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전세제도는 그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는 어떻게 하죠? 전세는 내가 사는 집 외에 집을 하나 더 갖고 있을 때 전세를 주잖아요. 내가 전세 사는데 또 전세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집을 하나를 더 사갖고 투자의 개념으로 사고 여기 전세를 주는 개념이죠. 갭 투자를 만들어낸 거죠. 전세를 끼면
10억짜리 집인데 전세 9억 주면은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라나 이런 것들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세가가 집값보다 더 비싼 식으로 올려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빌라나 이런 것들은 이게 비교 대상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 신축이냐 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정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다고 뭐 그거 할 때마다 다 감정 평가사를 돈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갭 투자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전세 제도라는 자체가. 그렇고 집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많은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니 뭐 다주택자 규제 뭐 전매제도 버블 세븐 뭐 이런 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때는 아무리 옥죄고 부동산 규제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거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가 있어. 수십 채 수백 채. 그냥 넣는 겁니다. 사고 보는 거예요. 옆에 김 부장도 사고 오 차장도 사고 막 사고 얘 부자 되는 것 같거든. 그럼 나는 더 조급해지거든요. 누가 옆에서 주식해갖고 돈 벌었다 얘기 듣고 누가 코인에서 대박 쳐졌자 그러면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몰리니까 집값은 당연히 폭등을 하겠죠. 경기가 안 좋아져서 폭락하면은 깡통전세 역전세 나면서 대폭락하는 거고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전세제도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크가 커지죠. 왜냐, 이 전세는 다 대출로 땡겨와서 들어간 거니까 결국에는 은행 금융권에서 부채, 결국 국가 부채로 잡히는 거죠. 아까 전에 봤듯이 가계 부채가 1600조 원 이상인데 거기에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깡통 전세 나가고 채무 불이행 되면은 결국 누가 손해봐요? 금융권에서 손해보고 금융권 손해본 것도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이 국가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 전세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엔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부실 개발로 이어집니다. 필요 없는 개발도 막 늘어나는 거죠. 왜냐? 돈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세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다 너도 나도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폭증하니까 건설사들은 막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돈 된다 싶으면 돈이 되잖아요. 이미 누구든 다 사니까. 그러니까 막 개발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이제 지방에 미친 듯이 짓는 거죠.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특히 대구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인천. 폭락하는 거죠. 투기를 양산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영끌종 나오고. 이게 결탁이 돼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정치권과 언론하고 건설사. 잘 보시면은 언론사들 보시면은 건설사가 모태인 언론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SBS죠. 태영건설 소유 방송국이 SBS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언론사들은 언론 보도를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띄우는 보도를 하겠죠. 그리고 정치권이나 이쪽에 라인을 둬야 되죠. 그래야지 규제를 완화해 줄 거 아니야. 그래갖고 50억 주고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사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분양권 또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딸내미 공짜로 주고 뭐 친척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언론사는 국민들 사기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한 거예요.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그걸 부추겼습니다. 예전에 한참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전세 제도에 대한 그 회의감도 들고 하니까 점점 반전세로 많이 흘러가는 시기였죠. 이때 뭐 초이노믹스라고 해갖고 이때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합니다. 부동산 3법이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완화하고 그 전세 대출도 확대하고 이게 결국에는 초석이 되는 거죠. 이런 그 나중에 이 확대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에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반전세가 점점 늘어나다가 약간 다시 또 전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약간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약간 주춤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갑자기 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 게 코로나 때 부동산이 유동성 넘치고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전세가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부동산을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세가 많이 나온 거죠. 이 제도는 대규모 사기에 아주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돈 한 푼 없이도 수백 채를 구매가 가능한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수백억을 한 번에 땡길 수 있는 마법이죠. 이거는 진짜 2억짜리 빌라를 50채만 내가 구매해도 100억을 땡길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먹고 튈 수도 있어요. 먹고 튀도 뭐 어떻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 허술한 제도를 사람들이 욕망을 부추긴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갭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